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뻔. 안녕하세요. 동숭아트센터가 오랜 공사를 거쳐 쿼드로 재개관을 해가지고 거기 앞에 벤치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전후로 잘 앉아있는 주스입니다. 아, 그럼 거기 가면 주스님 항상 볼 수 있는 건가요? 항상은 아니죠. 제가 늘 대학로로 퇴근하진 아니, 않으니까. 근데 나는 진짜 주스님 내가 볼 때는 매일 대한민국에 계신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아,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제작 실습을 하느라 요즘 영웅의 음악을 너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영웅이 가득한 27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누가 죄인인가? 죄인가? 누가 오늘 너무 딱 맞는 노래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님? 이 밤에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 죄인은 누구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이제 올해 44회를 맞이한 서울연극제입니다. 네. 서울 연극제는 44회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음, 연극제와 서울 무용제가 합쳐졌던 서울 공연예술제 1회, 2회 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음, 약간 서울 연극제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음, 느낌으로는 서울연극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위상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때는 사실은 상금도 되게 컸고, 그다음에 되게 주목받는 연극제였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음. 그 과정도 연극계 원로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나라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어떨 때는 대관도 못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작품 수도 옛날에는 사실 뭐 몇백 개, 몇십 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뭐 이래서 좀 약간 규모면서, 그다음에 주목도면서 잘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한 요 근래 한 5, 6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좋은 작품들을 축제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연극제는 8편의 공식 참가작이 있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세미나. 이번에 세미나는 지구와 뭐 환경 뭐 이런 거 관련한 세미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과학 음. 쪽으로. 그래서 주제의식도 이제 현재 우리 동시대성을 반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관된 작품들이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녹음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제가 빨리 이거를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4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6월 중순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늦기 전에 빨리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작품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물론 이제 서울 연극제 자체가 연출님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하긴 하는데, 이번엔 특히 또 이제 연출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약간 신진에서 중견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중견에서 원로로 넘어가긴 직전까지 그 정도의 풀에서 연출들이 선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좀 진지한 연극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발랄한 연극도 있고, 스펙트럼은 되게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작품성이나 어떤 예술성이나 그다음에 연극을 향한 진지함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연출님들 작품 위주로 이번에 작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극제가 선택한 4개의 단어가 있대요. 이 4개의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 서울을 다양성이 인정되는 안전한 생태계로 만들다. 이 4가지가 키워드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양성과 생태계로. 뭔가 이 4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환경 문제라든가 에코이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번에 선정작들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음. 됩니다. 저는 올해 처음 서울연극제 홍보를 접한 거는 페이스북이었어요. 페이스북에 연출님들 8분이 막 사진이 올라오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요? 얼굴들이 너무 막 포토샵을 너무 하셔갖고 내가 정말 맨 처음에 깜짝 이 누구지? 막 몇몇이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도대체 이분이 언제 이렇게 젊어지셨지? 이럴 정도로 얼굴들이 다 너무 뽀사시하고 광이 나갖고 게다가 연출님들 사진 옆에 이제 꽃이 한 단씩 있었어요. 막 어떤 분은 막 백화, 뭐 꽃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축제의 홍보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첫 공연은 버건디 무키 채널 오프닝 멘트라고 연출진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강훈구 연출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박찬규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강훈구 연출님이 프로그램북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영 어덜트, 그러니까 젊은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젊은 어른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데 그 시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뭐 유튜브 얘기예요. 유튜버. 그냥 처음에는 진짜 듣보 유튜버들이 모여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떡상을 한 거지. 45만 유튜버가 된 거야. 그랬을 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이러면서 그 아웅다웅하는 그 과정들이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그건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인간사가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는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4분 12초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곤 연출님 작품이고 작가는 제임스 프리츠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5월 14일까지 해서 지났는데 이곤 연출님은 제가 콜롬비아의 유학 시절에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꾸준히 작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자신만의 어떤 독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연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되게 과묵하거든요. 근데 진지한 만큼이나 작품이 항상 진지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연출도 사람인지라 연출의 성격이 작품에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연출의 시그니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음, 자신의 시그니처를 만들어간 연출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를 여성의 어떤 자각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시죠? 네.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어떤 원죄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어웨이크닝의 과정을 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이 깨달아가는 과정과 동일선상에 둠으로 해서 그 신화적인 세계관과 현대의 세계를 절묘하게 믹싱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릴러지만 그리고 무겁기도 하지만 또 그 진실을 참고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외워주세요. 오이디푸스 스토리가 참 끔찍한데 작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나와, 오이디푸스. 맞아. 오이디푸스 너무 끔찍하지. 오이디푸스는 진짜 그 비극의 나락이 너무 크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걸로 이론을 만들었겠어. 심리학 그러니까요. 이론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은 믿을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극단 작은 신화의 작품입니다. 이미 초연을 했던 작품이고요. 저는 초연 때 공연을 봤는데 진짜 완전 깜놀한 거는 완전 빈무대. 빈무대에 정말 의자 몇 개만을 이렇게 놓여놓은 상황에서 연극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따로 무대 디자이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빈무대다. 그래서 진짜 어디 스튜디오에서 해도 정말 나쁘지 않을 정도로 미니멀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멀한 무대만큼이나 배우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서 배우들의 음, 짜임새 있는 연기, 그다음에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몰입감을 굉장히 주는 공연이에요. 이 공연은 젠더 이슈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신화는 좀 36년, 37년 된 극단이고 최훈 연출님도 중견 이상의 어떤 연출인데 젠더 이슈를 다룬다라는 게 사실은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작은 신화가 매년 하고 있는 우리 그 연극 홍보전? 만들기라는 창작극 워크샵 스튜디오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매년 창작극들을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들을 동시대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노쇠한 극단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작품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극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재미있고 그다음에 저는 초연 때도 봤지만 작은 신합 젊은 배우들의 역량을 볼 수 있는 음, 사실 최영훈 연출님은
배우의 역량을 이끌어내는데 되게 탁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디렉션을 주지 않는데 배우 특성에 되게 잘 맞게 이렇게 물드듯이 잘 디렉션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젊은 극단 단원들을 잘 이끌어내는데 주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28일까지 하네요. 포스터부터 재밌어요. 포스터 재밌죠. 그 얼굴은 알 수 없는데 양복을 입고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 여잔지 남잔지 알 수 없어. 정말 흥미를 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띨뿌리라고 극단 수혜 작품인데요. 구태환 연출님과 김윤식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저도 지금 신혼만 본 작품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외항리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폭격음이 너무 심해서 매항리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988년도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전에 6.25 전쟁 때부터 이제 뭔가 연자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가정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나 국가 폭력이 어디까지 개인에게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박완규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고요. 연극계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막 지켜주는데 백상예술대상 연기상도 타시고 요즘 네, 연기는 정말 잘하죠. 같이 붉은 작업을 할 야구. 때마다 늘어난 건데, 무대에 올라가면 확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지적인 연기도 잘하셨어요. 붉은 낙엽.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여서 제가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띨뿌리 작품은 진짜 배우가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그럼 나올걸요, 아마? 2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20명 앙상블 넘나? 같이 그렇게도 엄청 많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이게 대극장 무대여서 이게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 점점 상업극들이 발달하면서 제작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우들을 5-6명으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연극제 때만이라도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정통 연극을 보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학과 연극이라고 제12언어 연극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성기용 연출, 성기용 작입니다. 이 작품도 2년 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초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작품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하기 때문에 쿼드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연이 6월 11일까지 하니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지방대학의 계약직 연령과 교수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마 27님이 굉장히 공감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지방대니까 이제 학생들을 잘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편입이나 이런 거 나가지 않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방대의 계약직 교수가 전교수가 되고 싶은데 기회는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음, 기회로 학교에서는 이 계약직 교수에게 딜을 넣죠. 네가 이번에 이거 수습을 잘하면 전교수 되게 해줄게. 근데 일은 많아지는데 전교수가 될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 않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거 성기훈 연출님의 자전적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래요. 연극과 대학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거래요. 웃을 수가 없네요. 아유, 그래서 너무 진짜 우픈 현실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연출 지원 학생, 조교님도 나오고, 황조교님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황조교가 황조기님이 여자예요, 나오시네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지금 혹시 연영과에 다니시거나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기용 연출이 직접 출연도 하세요. 욕심이 많으시죠. 출연까지. 능력자세요. 그 다음에 작품은 우리 교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타데우슈 스위보지아넥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이고 전용환 연출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좀 특이하게도 과거와 현재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억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들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폴란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끼어 있어갖고.
그래서 그때 유태인들이 이제 많이 망명을 갔었어요, 폴란드로. 근데 그 유태인 아이 5명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아이 5명, 총 10명이 8살에 죽은 거예요, 전쟁 중에. 근데 이 10명의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영혼이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10명의 8살 때 죽은 아이들이 8살인 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한 5, 60대 돼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나이가 먹은 거죠. 죽어서도 영혼으로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죽어가던 그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그리고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서로 재현을 하는 그런 약간 끔찍하면서도 우화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용환 연출님은 어떤 주요 작품들을 보니까 오피리어나 햄릿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작품들을 했다고 하니까 보니까 서양 고전 작품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품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도 굉장히 5, 60대의 관록 있는 배우님들이 작품 속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추락2입니다. 김한래 연출, 작가는 코에찌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한리 연출님이 그 전에 추락 1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아직 인권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빡셀 때죠. 지금도 물론 굉장히 이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심하던 시기, 그 시기에 이제 백인 이혼 남자 교수와 그다음에 흑인 여성 학생 관계의 선비위,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긴 해요. 백인 남자 교수의 어떤 추락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 게다가 이제 포스터가 남자 교수의 얼굴이 추락하는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듯한 그런 포스터거든요. 제가 그냥 평면적인 이야기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꼬이고 어떤 식으로 뭔가 반전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6월 11일까지 공연을 하니까요. 기회 되시는 분들 있으면 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은 에어, AIR, 새가 먹던 사과를 먹는 사람이라는 작품이고, 장우재 연출님과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작년에 공연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중견 리뷰도 예상업으로. 하셨잖아요. 네. 네, 리뷰도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작품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이 아니라 대극장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럼 너무 제가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 소극장 작품을 어떻게 대극장까지 가져가시냐, 무대가 사이즈가 커져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이 의외로 무대 자체가 높아서 그때 만들었던 세트가 들어갈 만한 소극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극장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딱 3일만 공연을 합니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작년에 공연을 못 보신 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미래에 대한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니까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 못 참죠. 이렇게 8편의 공연이 이번에 서울연극제에 들어갔는데, 뭐 이미 지나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6월 중순까지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6월 10일에 플리마켓을 한대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무대 장치, 소품들 이런 거 파는 플리마켓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예쁜 소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공연도 보시고, 그렇게 6월의 주말을 아름답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가서 미리 좀 쟁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도 뭐 살 거 있으면 좀 사러 갑시다. 나는 사고 싶은 거 있어. 진짜요? 나는 항상 느끼는 건데, 조그만 의자들 있잖아. 아, 네, 스툴, 네. 스툴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집 옥상에 있거든. 음, 옥상에 두면 진짜 약간 뭔가 이제 막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음. 그쵸. 좋네요. 이럴 때 사셔야지. 그리고 너가 들어줘야지. 우리 집까지. 짐꾼으로 가면 제가. 그치. 듀스님과 저는 의자를 사러 갑니다. 서울연극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받아서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